안녕하세요. 낭독 책방지기 진희입니다. 지금 시대는 여자건 남자건 거리를 활보하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럽고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여성들이 사회적 제약 없이 거리에 발을 디딜 수 있었던 것은 불과 200년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자는 플라네르라는 남성형 명사 대신에 여성도 산보를 마음껏 할 수 있는 해방된 이미지와 의미를 강조하며 플라네즈라는 가상의 정의를 사용하여 여성형 산보자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실상 1850~60년대에 프랑스에서 백화점이 생겨나고 그리고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여성들이 경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서 외출이 그나마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기는 했는데요. 사실 그 전까지는 성매매 여성이나 하녀들 등 제한된 여성들만 도시를 걸어 다니는 것에 대해서 이상한 시선을 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꽤 오랫동안 도시를 돌아다니는 기쁨을 남자들만의 전유물로 가두어 두면서 도시와 상호작용해온 여자들의 방식에 대해 관심 바뀌었는지도 모릅니다. 19세기의 선구자처럼 도시의 거리의 풍경을 그려왔던 여성 화가나 작가들의 전위적 행동이 회자되는 것은 여성을 사회 일원으로 동등하게 취급하지 않았던 그런 황무지 같은 상황에서 용감하게 도시의 발자국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이 책의 저자 로런 엘킨은 여성 작가인 진 리스, 버지니아 울프, 조르주 상드 외에 영화감독 바르다, 종군 기자 겔혼을 비롯해서 문학 비평가답게 여러 문학 작품 속의 인물들을 통해 공간에서 그들이 영위했던 삶의 방식을 해석하고 들려줍니다. 그리고 다짐하게 합니다. 길 위로 나와 나만의 방식으로 그 길 위를 자유롭게 걸으라고 말입니다. 그럼 책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울프는 여자와 도시의 관계에 대해 깊이 생각했고 1927년에는 플라네즈에 대한 탁월한 에세이를 썼다. 거리 산보를 울프는 거리 배회라고 불렀다. 에세이 속의 화자는 연필을 구하러 걸어서 런던을 횡단하며 주위를 관찰한다. 도시의 관찰자는 지각이라는 굴의 핵심이며 보석을 찾는 광부도 아니고 다이버도 아니고 뇌가 있는 어떤 것도 아니라 그저 도시를 따라 하루로 흘러가는 거대한 눈일 뿐이라고 울프는 말한다. 울프는 여성의 도시 경험이 남자와 어떤 면에서 다른지를 깊이 의식한다. 이 글에는 런던을 돌아다니면서 여자들도 익명성을 누릴 수 있다는 울프의 믿음이 반영되어 있다. 겨울 저녁에 집 밖으로 나가 샴페인 빛으로 빛나는 대기와 거리의 우호적 분위기에 둘러싸인 관찰자는 어둠과 가로등 불빛이 허락해주는 무책임함으로 축복을 받은 기분이다. 거리에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이 아니고 도시 풍경의 기능이 된다. 전에는 시선의 대상이었지만 거리 산보자가 되면 섹스나 젠더에서 벗어난 관찰하는 주체가 된다. 우리는 익명성의 외투를 두르고 종종 알 수 없는 도시처럼 우리도 알 수 없는 존재가 된다. 예를 들어 보행자들의 발걸음이 만드는 지도가 얼마나 혼란스럽게 보일지 상상해보라. 그런데 산보가 산보자의 자아 정체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산보를 하면서 무엇을 보는지만큼이나 중요하다. 울프는 집안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는 사물들에 둘러싸여 있는 것이라고 한다.
우리가 선택하여 배치했고 우리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강화하는 사물들. 그러나 이 배경에서 벗어나 우리 영혼이 스스로의 집으로 삼기 위해 분비해서 만든 굴 껍데기 같은 외피에서 나오면 우리는 친구들이 아는 자신의 모습을 버리고 익명의 떠돌이들의 공화군의 일부가 된다. 울프가 자기만의 방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가치 가운데 하나가 양성성이다. 이 책에서 어떤 여자들에게 글쓰기는 경계 밖으로 나오는 방법이었다. 무슨 생각을 하고 그렇게 과감하게 무단 침입을 했는지 지금은 기억이 안 난다. 버지니아 울프가 옥스브리지에 가서 잔디밭 위를 걸었다가 관리인에게 쫓겨나던 때를 설명하며 한 말이다. 관리인은 울프에게 남자 교수와 학생들만 잔디밭 위를 걷거나 혼자 도서관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다. 자기만의 방에는 조용하고 분리된 개인 공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만 나오는 게 아니다. 이 글은 여자가 방 밖으로 나갔다가 부딪히게 되는 경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또 지금까지 다루어지지 않았던 여성과 허구, 여성과 역사에 대해 대담한 질문을 던지는 지적 무단 침입이기도 하다. 만약에 윌리엄 셰익스피어에게 누이가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셰익스피어만큼 명민한 작가인 누이가 있었다면? 울프는 이런 질문을 던진다. 누이는 윌리엄처럼 교육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 윌리엄처럼 가고 싶은 아무데나 갈 수가 없었을 것이다. 아마도 원하지 않는 누군가와 짝지어져서 결혼했을 것이다. 그리하여 울프는 주디스 셰익스피어라는 이 누이가 한밤중에 몰래 런던 시내로 빠져나가는 모습을 상상한다. 주디스는 연기를 하고 싶지만 무대 감독들에게 비웃음만 당한다. 그는 푸들이 춤을 추고 여자가 연기를 한다느니 하며 호통을 쳤다. 여자는 절대 배우가 될 수 없다고 했다. 그가 무엇라 했는지 아마 짐작이 갈 것이다. 주디스가 연기 훈련을 받는 일은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결국 주디스는 임신을 하고 자살하고 오늘날 엘리펀트 앤 캐슬 근처 버스 정거장 언저리에 묻혔다. 이 글을 읽으며 내가 2004년 6월 타비스톡 스퀘어에 서서 어떤 게 버지니아 울프의 집일까 갸우뚱했던 날로부터 얼마나 멀리 왔는지 실감했다. 그때는 엘리펀트 앤 캐슬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 몰랐다. 지금은 런던 남동부를 아주 잘 알고 좋아하기 때문에 엘리펀트 앤 캐슬이 얼마나 끔찍한 곳인지도 잘 안다. 울프가 살던 때에는 버스 정거장이 있었다. 지금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고 노후한 공공주택을 허물고 번쩍이는 고급 아파트를 올리는 후기 자본주의 쓰레기장이 되어 있다. 언젠가 이 지역에 굴곡 많은 과거사는 심리지리학자들이나 알 법한 잡지식이 되고 말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추악하다. 주변으로 밀려난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사회의 추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곳이다. 그러니 엘리자베스 시대 여자는 셰익스피어 같은 작품을 쓸 수가 없었다. 작품을 쓰는데 필요한 교육도 받지 못했고 글을 쓸 여유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울프는 만약 그 여자가 글을 썼다면 여자가 쓴 서사시 혹은 여자가 쓴 5막짜리 비극은 어떤 모습일까 하는 질문을 던진다. 미래의 방명 안으로 던져질 어려운 질문이다. 울프는 이렇게 말한다. 이 질문이 내가 주제에서 벗어나 길을 잃고 말 것이 뻔한 길도 없는 숲으로 들어가게 하니 이 질문은 접어두어야겠다. 설득력 있게 논지를 펼치기 위해서, 설득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납득시키기 위해서라도 사실과 논리라는 명징한 길만을 따라가고 가설은 펼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울프는 안다. 사실 울프는 생각 속에서 길을 잃으면 무궁한 창의적 잠재성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울프가 쓰는 길도 없는 숲이라는 말은 아이러닉하게도 어둡고 비이성적인 신화적 여성성,
여행객들이 빠져들었다가 탈출하지 못하는 남성성을 거세하는 불길한 여성성을 환기시킨다. 우리가 누구이며 어떻게 여기에 오게 되었는지를 문화적으로 설명할 때 흔히 어머니 돼지의 신비와 어둑한 구석을 수사적 이미지로 사용한다. 이를테면 마르셀 듀샹의 그림 에탕도네를 그리고 이 그림이 연상시키는 쿠르베의 세상의 기원과 다윈의 종의 기원에서 비롯한 뒤엉킨 강둑 가설을 떠올려 보라. 우리는 모두 여자의 신체라는 어둑한 야생에서 기원하여 빗속으로 태어났으되 우리 주장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지려면 그 빛의 영역에 머물러야 한다. 문화는 존속하기 위해 불가해한 것을 필요로 한다. 불가해한 것은 논리와 감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도피처를 제공한다. 우리는 불가해한 것을 여성에게 투사해 왔고 여자는 수세기 동안 여자에게 온전한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았으며 오늘날에도 남자와 다를 수 있는 권리를 주지 않는 세상 속에서 자신의 길을 찾으려 분투한다. 디킨스의 어려운 시절에서 루이자 그레드그라인드는 주로 벽난로를 들여다보고 있다. 루이자의 동생 텀이 그 안에서 뭘 보느냐고 묻는다. 그 안에서 내가 보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게 보이나 봐. 톰의 말에 루이자가 대답한다. 여자라서 누릴 수 있는 이점 중 하나겠지. 우리가 불에서 볼거리를 더 많이 찾을 수 있다지만 한편 우리는 그 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다가 잃을 것도 훨씬 많다. 우리는 집 안에 불이 꺼지지 않게 유지할 수도 있지만 집을 태워버릴 수도 있다. 집에 머무르면서 안에서부터 타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불을 지르듯 자신을 내세울 수도 있다. 우리는 파괴의 불, 욕망의 불, 야망의 불을 지켜보며 어떤 위험을 무릅쓸지 그렇게 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를 궁리한다. 파리에서 나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었고 나만의 맥락에서 삶을 만들어갈 수 있었다. 파리에서 같이 어울리는 친구들 모두 그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어느 시점에 집을 떠나 파리로 가겠다는 선택을 했다는 점? 우리 모두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다. 러시아, 이란, 인도, 독일, 브라질 등 세계 곳곳에서 온 사람들을 만났고 상상도 하지 못했던 독립심을 느꼈다. 세계가 내 앞에 펼쳐져 있는데 미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미국에 살 필요는 없었다. 내가 원하는 곳 어디에라도 살 수 있었다. 그런데 나는 프랑스에서 사는 게 좋았다. 마치 깨달음 같았다. 어느 비 오는 밤 룸메이트와 저녁으로 파스타를 먹으면서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생각했다. 어디든 갈 수 있었다. 우리는 뭐든 할 수 있다고 서로에게 말했다. 다만 그게 사실이 아니었다. 알고 보니 미국인은 돈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긴 하지만 그곳에 머무를 수는 없었다. 비자가 없으면 그래서 내가 그 보안 요원을 그렇게 원망했던 것이다. 그래요. 당신도 미국에는 갈 수 없겠죠. 이렇게 말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당신은 스페인, 그리스, 이탈리아, 영국 어디든 갈 수 있잖아요. 사람과 재화가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하기 위해 유럽연합이 만들어졌다. 한 세기 동안 세계대전을 치르고 나서 얻은 교훈이다. 국경이 행정적 이유로 필요하기는 하나 자본주의와 공동선을 위해서는 국경을 넘기도 쉬워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유럽은 2차 대전 이래 최악의 난민 위기를 겪고 있다. 글을 쓰는 지금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지에서 온 사람들이 독일 국경에 몰려있고 헝가리 기차역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있고 프랑스 칼레 난민 캠프에 수용되어 있고 목숨을 걸고 영국으로 가려 하고 그리스로 가는 길에 배가 전복되어 죽기도 한다. 과연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까? 무사히 도착한다면
그곳에 머물 수 있을까?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들이 유럽의 앞날이 될 터인데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 백인 기독교도들의 유럽이라는 것을 그게 실은 허상에 가까울지라도 수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극우파는 유럽이 타자와 접촉함으로써 그저 약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침몰하고 말 것이라고 한다. 미국인들은 실상 대부분 다른 곳에서 왔는데도 미국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의 땅에 국가를 수립하는 폭력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 이런 역사가 있는데도 미국의 소속감이라는 모델이 문제없이 기능할 수 있나? 하지만 사실상 세상의 모든 나라는 누가 땅을 차지하느냐의 싸움을 통해 형성되지 않았나? 인간의 역사는 이주와 정복의 이야기다. 우리는 모두 난민이다. 그러나 그렇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깊게 의식하는 사람들도 있다. 민족 정체성이라는 게 진정으로 유효하느냐는 게 문제의 핵심이다. 탈식민주의 이론가 호미 마바는 소수자 정체성은 강력한 것이 될 수 있으나 견고한 대형이나 뒤에서 호위받는 흉벽으로 구체화된다면 힘을 잃는다고 했다. 소수자 정체성은 유동적이어야 한다. 미국인은 자기 정체성을 설명할 때 자기의 기원이라 할 다른 장소를 미국과 결합한다. 미국이라는 이름만으로는 우리를 정의할 수도 포괄할 수도 없는 것 같다. 멕시칸, 아메리칸, 이탈리안, 아메리칸 등등 하이픈 앞에 놓는 장소가 귀에 오는 장소보다 더 명확히 나를 정의하는 듯하다. 우리 언니와 나는 유대, 이탈리아, 아일랜드 혈통이 뒤섞여 있어 우리가 자란 동네의 다른 아이들에 비해 민족적으로 순수하지가 않았다. 우리 동네 아이들은 유대계 미국인이거나 이탈리아계 미국인이거나 아일랜드계 미국인이었다. 우리는 혼종이라 우리를 가리킬 말이 없었다. 문화적 정체성이 지나치게 많아서 없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런 순간에 보조적 정체성들이 무너지고 우리가 진정한 미국인이 되는 걸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이것이다. 혹은 나는 저것이다. 라고 본질을 내세움으로써 다양한 역사들을 통합할 수는 없다. 나에게는 글을 쓸 때 그런 일이 가능했던 것 같다. 정체성과 소속감의 기이한 조합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해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저항감이나 후회에 빠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어디에서 방향을 돌릴까? 어떤 길을 따라갈까? 어떤 길을 따라간다면 다른 길로는 가지 않게 된다. 어떤 것에 대해 쓴다면 잘 읽히게 하기 위해 배제해야만 했던 다른 많은 것들을 저버리게 된다. 문장 하나하나가 교차로다. 나이가 들면서 나는 아버지 쪽의 유대교에 점점 관심이 많아져 개종도 진지하게 고려해 보았지만 곧 포기했다. 사실 지금 같은 계몽 시대에 부모님 쪽 누가 유대인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우리 집 문설주에 붙어있는 매주자를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것이다. 길을 만들어가야 한다. 무언가가 존재하기 시작하는 곳이 경계라고 호미바바는 말했다.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다른 의미를 띠게 된다. 우리가 이 경계를 밀어낼 때, 경계를 가로지를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균일한 정체성으로 흡수될 수 없는 어떤 모호함이 유지된다. 내 경험으로 이런 균일성을 옹호하는 사람은 경계를 넘는 사람, 경계를 존중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사람, 혹은 경계를 계속 넘나들므로써 경계를 존중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 내가 미국에서 유럽과 아시아를 돌아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며 방랑벽을 충족시키는 동안 거의 아무 저항도 맞닥뜨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특권 덕이었다. 그렇지만 내가 뿌리내린 곳을 박차고 나오고 장소가 우리를 지켜주지 않음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은
공감덕임도 알게 되었다. 뿌리를 경계하라. 순수함을 경계하라. 고정성을 경계하라.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다는 느낌을 경계하라. 유동성, 비순수성, 혼합을 받아들이라. 집에서 벗어난다고 해서 집 없는 사람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홈이라는 이름의 놀라운 비평가는 말했다.